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치유농업 동물자원 파트 전체를 다루겠습니다. 치유농업 동물자원의 종류, 동물의 복지, 동물의 사육과 관리, 동물자원의 활용 이렇게 네 파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교감 치유는 농업이라는 자연 공간 안에서 사람과 동물이 상호작용하며 정서, 신체, 사회적 회복을 돕는 치유 활동입니다. 핵심 원리는 조건 없는 수용이에요. 동물은 사람의 외모나 나이, 사회적 지위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무조건적인 수용이라는 게 심리적 위로를 주고 동물을 직접 돌보는 경험을 통해 대상자가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사례로 드는 동물, 자주 나오는 동물들이 반려견이 있죠. 기질 병카를 통해서 교감, 촉감 활동에 좀 활용되고 말은 승마를 많이 하는데 균형 감각이랑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 농장 동물도 먹이 주기나 돌봄 활동에 그 외 다양한 동물들도 프로그램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 정서 안정, 자신감, 자기 효능감 회복, 심박수 등 신체 지표 개선, 사회성 회복 등이 기대될 수 있는 효과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도 그리고 의료 사회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도 모두에게 동물을 활용해서 치유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감성적인 활동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보완 대체 요법으로 치유 정도를 평가 분석하는 과학적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즉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고 이 전제는 뒤에 나올 과학적 평가 방법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동물 활용 치유 활동은 두 가지 차별점이 있는데 하나는 교감 치유 동물은 감정 소통이 우수하고 상호 반응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치유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유 동물의 선발 조건 세 가지는 하나는 공격성이 없을 것, 두 번째는 사회화가 잘 되어 있을 것, 마지막으로 질병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김옥진이 제시한 네 가지 검토 사항을 더하면 수의학적 검토, 공격성 검토, 사회성 검토, 적합성 검토 이 네 단계는 순서대로 이 동물이 안전한가, 문제 행동은 없는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이 프로그램에 맞는가를 걸러내고 필터하는 단계입니다. 또 동물에는 곤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곤충을 치유농업 자원으로 쓴다고 하면은 좀 특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곤충기라는 거를 경험하거든요. 사회생활학을 창시하고 개미 연구의 권위자로 알려진 곤충학자 에드워드 오스본 윌슨이 1994년 제시한 개념으로 사람은 일생 동안 유독 곤충을 좋아하는 시기가 있대요. 이를테면 4에서 5세 정도 되는 유아에서 한 12세 정도 되는 청소년기까지 곤충에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지나면은 호기심이 줄어들지만 그런 공통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곤충을 길러본 사람들이라면은 곤충을 통해서 어떤 치유 매개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곤충은 동물과 달리 표정이 없잖아요. 외골격 동물이라고 해서 피부가 뼈랑 같고 표정을 지을 수도 없고 눈도 깜빡이지 않아서 어떤 감정을 읽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곤충을 기르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건 왜일까요? 왜냐면 곤충은 이 짧은 생애 주기 동안 허물벗기, 성장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상자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 교감보다 할 수는 물론 할 수 있겠지만은 성장을 관찰하고 이를 돌보면서 얻는 자기 효능감을 조금 더 또 목표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곤충을 치유로 쓸 때 선발 조건 네 가지는 첫 번째, 대상자에게 불쾌감이나 위험 요소, 이를테면 질병 감염까지 포함해서 그런 걸 끼치지 않는 종이어야 되고 필수 요소는 사육 방식이 기술적으로 정립되어 있고 먹이 조달이 원활해서 대상자 스스로 돌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외형적인 매력이 있어서 다가가기 좋은 종이면 좋을 거고 또 우리 생활, 역사, 문화와 관련이 있어서 친숙하기 좋은 종이면 역시 좋을 것입니다. 곤충은 좀 낯설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교육 단계가 선행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곤충 치유 프로그램의 과정은 교육, 체험, 치유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좋습니다. 교육 단계에서는 곤충에 대한 이성적 이해와 흥미를 높여서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체험 단계에서는 곤충에 대한 집중력이 올라가며 정서 지능이 향상되고 치유 단계에서는 관계 형성이나 스트레스 같은 심리적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 선행이 좀 필요하다는 게 곤충 자원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곤충 자원을 치유농업에 활용하면 장점 세 가지는 동물군이 다양하고 우리가 농촌 환경에 가면은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크기가 작아서 케이지로 관리할 수 있어서 집에도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곤충기를 겪는 유아동 대상에게는 호감도가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그 단점도 세 가지인데 사실 치유 효과 연구가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곤충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대상자들도 적지 않아서 사전 교육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급 체계가 확실하지 않은 곤충들이 많아서 확보하거나 활용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복지에 대한 내용이 좀 이 1급 치유농업사의 특징입니다. 하지만은 이 복지가 왜 치유농업에 필요한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물권은 동물도 인간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동물이네 이러면서 막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사람이 아니고 동물이니까 내가 막 이용하겠어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동물복지는 세계동물보건기구 WOH의 정의를 따르는데 건강하고 안락하며 좋은 영양과 안전한 상황에서 본래 습성을 표현할 수 있고 고통, 두려움, 괴롭힘을 겪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동물복지는 동물 활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동물을 인간이 이용하게 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대신 그 과정에서 고통을 최소화하고 동물들의 안녕을 보장해야 된다는 실천적인 접근이에요. 그래서 동물복지는 일종의 개량주의, 동물권은 폐지론으로 좀 분류한다고 해요. 동물복지는 축산, 실험, 반려 같은 동물 이용은 인정하되 불필요한 고통은 최소화하고 동물의 자연스러운 습성을 존중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은 인정하지만 고통을 최소화가 동물복지라면 동물권은 동물이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동물 자체에 고유한 삶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의 도덕적, 법적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도구로 삼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 치유 동물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동물권도 물론 존중하지만 동물 복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1979년에 영국 농장동물복지위원회, 농장에서 동물을 키우는 그런 곳에서 복지를 고민하면서 동물의 5가지 자유를 말했는데요. 한국동물보호법 기본 원칙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1. 배고픔과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2.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3. 통증, 부상,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4. 정상적인 행동 표현의 자유. 5. 공포와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5가지입니다. 1965년 영국 의회의 집약 축산 실태 조사에서 출발해서 1979년 FAWC가 신체적 필요뿐만 아니라 정신적 필요까지 포함하도록 확장한 개념으로 전 세계 동물복지 정책과 인증제도에 골격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동물이 물건이에요. 그래서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을 시행하려고 했지만은 아직 통과되지는 못했고 올해 좀 재추진 중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다수가 동물을 일반 물건과 규별해 규정해야 된다고 답해서 이런 흐름에 좀 앞으로도 따라갈 것 같고 축산 현장에서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가 이미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물복지를 더 큰 개념으로 보자면 원헬스라는 개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동물을 잘 돌보는 게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원헬스는 사람, 동물, 환경의 건강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이에요. 사람이 걸리는 감염병의 약 60%가 동물에서 유래했고 새로 등장하는 감염병의 75% 이상이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조류 인플루엔자도 그렇고 우리 최근에 고통스럽게 했던 코로나19도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과 환경이 건강해야 인간도 건강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이 원헬스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 교감 치유를 하려고 할 때는 사람과 동물이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일이 많은 만큼 인수 공통 감염병의 문제도 있고 또 동물의 권리 그리고 복지를 아무래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원헬스의 정의를 조금 더 개념적으로 살펴보면 WHO는 공중보건 향상을 위해 여러 부문이 소통, 협력하는 접근법으로 정의하고 있네요. 식품위생, 인수공통, 감염병 관리, 항생제 내성 관리를 포함한다고 해요.
미국 CDC는 사람, 동물, 환경에서 최상의 건강을 달성하기 위한 다분화의 공동 노력으로 정의하네요. 그래서 원헬스의 세 축 뭐라고요? 인간, 동물, 환경은 치유농업의 대상자, 동물 자원, 농촌 환경으로 대응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원헬스의 개념들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고 이 축산 농가에서도 동물복지 인증제로 좀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에 대표자 성명 그리고 인증번호, 축종을 함께 표시하고 영국은 1994년도에 RSPCA의 자회사 프리덤 푸드사가 유통 전 단계를 추적하고 있고 네덜란드는 베터 리벤이 별개수로 동물복지 환경 수중, 방사형인지 유기농인지를 구분한다고 해요. 미국은 HA에 이 인증 마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라벨러그의 개체 식별 번호로 출생부터 판매주까지의 이력을 측정한다고 해요. 2012년에 산란계 농장으로 닭 중에 이렇게 알을 낳는 농장을 시작으로 2013년에 양돈, 2014년에 육개 먹는 닭, 2015년에 한우, 유구, 젖소, 염소, 그리고 이렇게 소가 2015년도에 거의 됐고 2016년에 오리까지 확대되어 현재 7가지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법적 근거는 동물보호법 제29조와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을 국가가 인증하고 그 축산물의 인증 마크를 표시하게 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서류 현장심사 인증서 교부까지 관장하면서 매년 조사를 이렇게 결과를 난다고 해요. 2024년 기준으로 470개인데 여전히 닭 위주의 인증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산란계 245개소, 그리고 육계 160개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돼지, 젖소, 한우, 유구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치유동물로 이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복지 문제는 7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물 행동학적, 사회적 욕구를 미충족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활동 편의성, 공간, 수의학적 처치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고요. 치유동물의 선택과 양육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야생동물처럼 길들이지 않은 동물은 활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발달 과정의 관리에서도 특히 인간과의 접촉, 이 훈련이 어린 연령기에 조금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부적절, 비인본적 훈련 방법, 예를 들어서 막 보상과 처벌을 너무 해서 지치게 하거나 애가 다치게 된다면은 그런 훈련 방식은 지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비현실적인 기대, 이를테면 강아지한테는 손 이러면은 손을 주는 훈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고양이한테, 물론 그런 고양이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물이 할 수 없는 활동을 프로그램에 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현실적인 기대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잘못 설계된 장비나 시설을 사용하거나 동물에 대한 이해 부족을 보이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치유 활동에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선택하는 단계부터 훈련하고 운영하는 단계까지 치유동물이 어떤 복지적인 문제가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 자료에 따른 시행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동물의 복지 상태를 고려하는 거고 스트레스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게 하되 간식 보상과 칭찬을 병행하도록 합니다. 스트레스 임상 증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피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시키고 동물 종별 적정 활동 시간을 정해 준수하도록 해야죠. 그리고 윤리적 환경 5가지는 학대, 불편, 질병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으로 보호해주고 상시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하고 활동 장소와 분리된 조용한 휴식 공간이 있어야 되고 상호작용 능력 유지를 위한 충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학대나 심한 스트레스 상황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치유동물이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잘 모니터링 하는데 애가 막 긴장한 모습이 보여. 그러면 즉시 분리하고 쉬도록 해서 안정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치유 활동은 중단합니다. 그리고 자주 나타나면 정밀 건강검진으로 적합성 여부를 판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나이가 많은 동물들은 은퇴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활동 후 가벼운 마사지 등으로 긴장을 풀어주고 보상 처치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럼 동물이 스트레스가 있는지 어떻게 알까요? 뭐 잘 표현하는 동물도 있겠지만은 객관적인 지표도 필요할 수 있죠. 그래서 동물복지 평가를 4가지 축으로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행동학적 지표는 인간 동물의 상호작용입니다. 사람이 다가갈 때 동물이 다가오는 접근거리, 이를테면 막 도망가는 동물이 있다 이러면은 얘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정형 행동, 같은 행동의 반복은 만성 스트레스의 신호거든요. 그리고 좀 더 과학적으로 생리 호르몬 지표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코르티솔 농도로 막 스트레스를 좀 측정해 본다든지, 백혈구 반응도 알아볼 수도 있다고 해요. 임파구와 호중구의 비, 그래서 NL 레시오를 알아볼 수도 있다고 해요. 치유농업사가 직접 하긴 좀 어렵겠죠. 그리고 면역 병리학적 지표는 LGG 생성 및 사이토카인 분비 능력, 체세포수, CRP 같은 염증 반응도 살펴볼 수 있다고 해요. 역시 약간 이거는 의료적인 접근일 것 같아요. 이건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체 외관 검사는 신체 충실 지수 BCS를 9단계로 점수화해서 파행, 피부, 모발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 동물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이터가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행이라는 말이 좀 낯설어서 제가 찾아봤는데, 파행은 이렇게 다리를 절뚝거리는 현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실제 축산 현장에서는 보행 점수를 5가지 척도로 평가를 하는데, 1점은 정상, 2점은 뭐 경미약, 나중에는 뭐 5점은 매우 심함, 이래서 뒤로 갈수록 즉시 조치가 필요한 단계로 구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물 복지를 지키기 위한 객관적인 데이터도 필요하다라는 점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생물학적 효율성, 행동검사 반응성, 스테로이드 호르몬 분비, 백혈구 반응, 염증 반응, 그리고 인간 동물의 상호작용, BCS, 피부, 모발 상태, 파행, 상처, 행동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BCS를 좀 이번에 살펴보면 신체 충실 지수라고 해요. 그래서 동물의 이렇게 좀 살찌고 뚱뚱한 정도를 육안으로도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만져볼 수도 있죠. 그래서 5단계 또는 9단계로 매기면 너무 마르거나 비만하지 않은 적정 범위를 유지하는지 확인하는 이 동물 복지의 도구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죠. 곤충도 치유동물인데 그럼 곤충도 복지 대상이야? 근데 이 논의가 좀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무척추 동물의 통증이 인지되고 있는지는 뭐 여전히 연구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네덜란드는 대량 사육 곤충 농장에 어떤 권고를 좀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영양을 제공하고 자연 행동을 보장하고 자연에 가까운 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즉사 기술을 사용하고 만약에 이용할 때, 그리고 불필요한 스트레스 최소화를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유농장도 당연히 대상자가 만지고 접근하는 개체이기 때문에 적합한 온도, 공간, 먹이를 제공하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좀 유도해야겠죠. 그리고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는 돌봄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곤충에게도 복지적인 관점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치유동물 활동이 우리 인간에게만 좋은 건 아니라고 하고요. 동물에게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가 사람을 많이 따르잖아요. 이런 동물과 인간의 유대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고요. 최근에 2015년에 일본 아자부 대학교 나가사와 미호 교수는 개와 사람이 눈 맞춤만 해도 양쪽 모두에서 사랑, 신뢰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비된다는 것을 소변 검사로 확인했다고 해요. 근데 사람은 옥시토신이 4배, 개는 약 30%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에 대한 호르몬 변화를 더 살펴보면은 페닐에틸아민, 도파민, 엔도르핀, 옥시토신, 프롤락틴은 둘 다 증가하고 코르티솔은 둘 다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건 다 증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만 감소하는 거죠. 그리고 혈압도 낮아졌습니다.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기준에 따른 급여 관리는 동물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닭은 굵은 모래를 먹어야 된다고 해요. 닭이 이빨이 없어서 뭘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꼭 굵은 모래를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를 일주일에 1회 이상 좀 제공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급이기, 밥 먹는 것도 좀 한 마리당 최소 10cm 이상, 운영은 4cm 이상을 보여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염소는
요결석 예방을 위한 미네랄 린칼 블럭 보충이 필요한다고 해요. 돼지는 무제한 급여 시 급이고 한 개당 마리수를 건식 최대 6마리, 칸막이용 10마리, 습식 14마리로 제한하고 소는 체중 300kg까지 폭 50cm, 600kg까지는 70cm, 사료의 30% 이상을 조사료로 채우라고 합니다. 그럼 말은 위가 작다고 해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야식으로 조금씩 나눠서 급여하고 혹사기에는 고단백질 건초 위주로 급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 염소, 돼지, 소는 한 마리당 최소 공간이 기준이고 말만 먹이 횟수가 기준이라서 좀 다르다는 거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급수, 물도 중요하죠. 그래서 닭은 체내 수분이 10% 감소하면 생리 이상, 20% 감소하면 폐사에 이를 수 있어서 수질 관리가 중요하다고 해요. 물을 잘 줄 수 있어야 되고 소는 물의 온도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15에서 24도의 시원한 물, 겨울에는 1.7에서 2.8도로 내려가지 않는 그 정도의 물로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은 물을 엄청 많이 마신다고 해요. 30에서 45리터를 마시고 혹석이나 운동 후는 평소보다 2배 이상 공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근거하며 대전제는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고 움직이는 데 지장이 없는 크기입니다. 그리고 조명도 조금 생각해줘야 되는데 조명 기준은 닭 최소 20룩스, 염소 최소 50룩스, 돼지 최소 40룩스. 근데 8시간은 밝고 6시간은 어둡고 그리고 소는 100룩스 기준으로 조금 유지해주면 좋다고 합니다. 돼지를 만약에 체중별 휴식 공간을 좀 살펴보면은 이게 시행규칙 5조에 써 있다고 해요. 10kg 이하는 휴식 공간이 0.1제곱미터, 최소 소형 면적은 0.15제곱미터. 60kg 이상 한번 볼까요? 60kg 이상은 최소 휴식 공간이 0.66제곱미터, 그리고 최소 소요 면적은 1제곱미터 이상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도 살펴보면 여기는 시행규칙 제6조 5항에 있대요. 그래서 반려동물은 가로 세로가 각각 동물의 몸 길이, 꼬에서 코리까지의 길이가 2.5배, 2배 이상의 사육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2마리 이상이면 마리당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요. 높이는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아야 되고 묶어서 기를 경우엔 줄 길이는 2m 이상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질병 발생 시 신속한 수의학적 처치, 전염병 동물의 즉시 격리, 먹이 물 공급 설비와 휴식 공간의 청결 유지, 털 발톱 관리로 행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곤충자원의 생태적 특성인데요. 지금 치유농업에서 쓰는 곤충 자원은 5가지입니다. 왕 귀뚜라미, 호랑나비, 누에, 장수풍뎅이, 쌍별 귀뚜라미입니다. 왕 귀뚜라미는 불완전 탈바꿈 잡식성이며 밀기울 어분과 채소를 먹고 한 살이는 약 90일입니다. 호랑나비는 완전 탈바꿈 곤충이고 식물 섭식성이며 애벌레는 운양과 이불, 성충은 꽃꿀을 먹고 한 살이는 40일입니다. 누에의 나방도 완전 탈바꿈이며 애벌레는 뽕나무 잎을 먹지만 성충은 먹지 않고 한 살이는 45일입니다. 장수풍뎅이는 완전 탈바꿈 부식성이며 애벌레는 발효톱밥을, 성충은 수액, 과일, 곤충 젤리를 먹고 한 살이는 약 180일로 가장 깁니다. 이 곤충들을 어떻게 수급하느냐? 첫 번째, 곤충 산업의 육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된 곤충농장 판매점에서 계약해서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치유농장은 보통 3x3 규모의 간이 돌봄방에서 온도, 빛, 환풍을 조절하면서 곤충을 일시 체류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자체적으로 기르는 방법인데 대량 사육 시에는 곤충농가와 동일한 시설을 갖추고 지자체의 곤충농가로 등록해야 합니다. 곤충만 전문으로 하지 않는다면 곤충농장에서 공급받아 부분적으로 돌보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왕 귀뚜라미 사육 환경으로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왕귀뚜라미의 환경은 온도 25도, 상대 습도 50%, 광주기는 16대 8이며
계란판 등으로 입체적 은신 공간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먹이는 밀기울과 어분을 3대 1에 무, 당근 등 채소를 더해 단백질과 수분을 공급합니다. 알은 저온에서 2~3개월 보존해야 부화하는데 단기 저온 10도씨에서 41에 부화율은 60%, 장기 저온 7.5도에서 90일의 부화율은 65%입니다. 사육 용기는 플라스틱 상자와 투명 아크릴 케이지 두 종류를 쓸 수 있습니다. 호랑나비를 보면요. 환경은 온도 25도에서 28도, 상대 습도 50%, 광주기는 14시에서 10, 장일이며 먹이 식물인 운양과, 예를 들어 황병나무 등 화분에서 키웁니다. 네, 그래서 키우는 방식은 화분째 기르기로 손이 좀 덜 가는 편이라고 해요. 그리고 용기에 잎을 잘라 공급하는 방식, 매일 좀 교체해줘야 하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애벌레가 오령이 되면 움직임, 먹이양 배설물이 급증하므로 그 전에 충분한 먹이식물 화분을 확보해 둬야 된다고 합니다. 종령 애벌레는 무른 똥을 배설하고 몸이 담록색으로 변한 뒤 번데기가 될 건조한 곳을 찾아 배해야 하는데 이때 수거해서 별도 관리한다고 합니다. 성충은 25에서 35도에서 7에서 15일 정도 생존하고 먹이는 꽃이나 인공꿀, 꿀을 1, 물을 9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산란실은 3000룩스 이상의 밝기가 필요한 엄청 밝은 거네요. 저온은 18도, 단일 9대 15 조건으로 기르면 번데기 상태로 최대 1년까지 장기 보호할 수 있는데 자연 상태의 월동을 인위적으로 유도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애누에 한스리, 애누에는 1에서 3년, 약 11일 정도 걸리는데 온도 25도에서 26도, 뽕잎은 몸 길이의 2~3배 크기로 잘라 공급합니다. 건조하게 관리해주는 게 좋다고 해요. 빛은 15에서 30룩스, 너무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밝기라고 해서 그 정도, 그리고 깨끗한 환경을 좋아하므로 똥가리를 자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노에는 4에서 5령인데 사령은 20도 전후, 오령은 고온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오령이 전체 뽕잎 서치의 88%를 먹는 시기로 이 뽕잎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몸을 벗기 전에는 섭식을 중단하고 몸을 세운 채 머무는 잠 상태가 되며 이때는 먹이와 움직임을 주지 않아야 된다고 해요. 이군 누에, 오령, 7일경쯤에는 뽕을 먹지 않고 몸이 맑아지며 고치질 곳을 찾아 배해야 하므로 섭에 올려주고 올린 후 7~8일 뒤에 고치를 따며 그로부터 15일가량 지나면 성충이, 그러니까 나방이 고치를 뚫고 나온다고 합니다. 암나방은 켄트지 위에서 하루 정도 사이에 한 500개 정도 알을 산란하며 처음엔 황록색이던 알이 시간이 지나며 검은색으로 굳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수풍뎅이, 애들이 많이 길러보는 장수풍뎅이는요. 온도는 25도, 상대 습도 50%, 광주기는 8대 16, 좀 야행성이 나봐요. 그리고 발효톱밥 함수율이 60에서 70%가 핵심입니다. 1, 2령은 성장이 5주 정도로 짧고 먹이량이 적지만 3령은 117일 거의 4개월간이고 먹이 수치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톱밥을 추가 공급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응애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먹이원의 멸균 습도 관리가 좀 중요합니다. 3령 애벌레는 톱밥 속에 수직으로 번데기 방을 만들고 전번데기 상태를 거쳐 약 30일 후 성충으로 우화합니다. 성충은 씹는 입이 없어 수액, 과일, 곤충 전용 젤리를 먹이로 쓰며 초파리 방지를 위해 매일 새 먹이로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암컷은 교미 후 1개월 내에 전체 산란량의 70% 이상을 낳고 성충이 된 지 2개월이 지나면 거의 산란하지 않으므로 번식 목적이라면 새로 우아한 개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좀 동물의 사육 방법을 좀 알아봤습니다. 김옥진에 따르면 조현병, 우울증, 성격장애 등 다양한 정신적 문제를 가진 환자도 적합 대상에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반면 이 버젯에 따르면 집중적인 약물 처방 중인 양극성 장애, 급성 스트레스 반응, 통제가 어려운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환자는 부적합하다고 합니다. 즉 정신질환 자체가 배제 기준이 아니라 급성기고 통제 불가능한 공격성이 배제 기준입니다. 아동의 경우는 친밀한 동물이 도입되면 치유활동에 더 집중하게 되고 다른 대상자군들보다 동물과 유대 형성이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젯에 따르면 치유 전문가 70%가 농장동물이 대상자의 대인관계 형성에 기여했다고 보고를 했고요. 이 치유 효과의 촉매제로 좀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유 효과에 대한 기대감과 긍정도는 임상 스텝보다 비임상 스텝, 농장 직원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 여성 대상자가 남성보다 동물에 대한 친밀한 태도, 감정이입, 열정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유동물을 활용할 때는 주 생산동물 일종만 활용하기보다 소수여도 다른 종을 함께 확보하면 대상자의 호기심과 흥미가 높아지고 치유 효과도 커진다고 합니다. 야외 활동이 제약될 때는 동물 가족화 그리기, 동물 감정 카드 같은 실내 대처 요법을 병행하고,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유행 시에는 화상이나 온라인 비대면 프로그램도 만들어두면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농장 현장 중심 활동과 다른 대체 요법을 함께 병행하는 통합치유적 프로그램 운영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곤충을 활용할 때는 목적에 맞는 종을 먼저 선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용, 구성, 일정, 대상자 관리, 효과 평가 방법을 포함한 계획성을 작성하고 소규모로 시연을 해봐서 그 효과성을 한번 파악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는 쉬운 용어로 곤충의 특성과 대응 방법에 대해서 기본 지식을 알려줄 수 있을 만큼 갖춰야 되겠죠. DB는 두려움은 정보 부족에서 비롯되며 곤충에 대해 알수록 자존감과 자신감이 높아진다고 설명하는데, 이것이 학습을 통한 인지적 접근이 중요한 이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곤충 자원을 활용할 때는 곤충 돌봄이 가장 핵심이고, 돌봄에 있어서 먹이 주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먹이 식물의 안전적 수급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은 곤충 인지학습과 직접 관찰로 호기심과 생태 감수성을 키울 수 있고, 놀이를 결합한 활동으로 신체 발달과 사회적 기술을 익힐 수 있습니다. 성인은 자연과의 연결감을 위한 신체적 작업, 곤충 돌보기를 통한 정서 경험, 예술적 창의적 활동과 명상에 쓰일 수 있습니다. 노인은 곤충 관련 회상과 이야기 나누기, 곤충 돌보기 같은 소근육 활동으로 뇌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쓸 때 단기는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고 효과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지만 깊이가 좀 제한적입니다. 반면 장기는 깊이 있는 학습과 사회 유대감 형성이 가능하지만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단일종은 관리가 단순하고 비용이 효율적일 수 있지만 경험이 제한적이어서 좀 복합종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목표 대상자나 환경을 좀 고려해서 이 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동물 벽지를 평가하는 점검표를 좀 보면요. 동물 복지 문제가 없는지, 프로그램 시작 전에 충분한 휴식과 물, 사료, 급여가 충족되었는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을 때 프로그램을 중단할 수 있었는지, 신선한 물, 사료, 간식, 급여와 충분한 휴식을 제공했는지, 매년 정기 예방접종과 구충,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네, 곤충에서도 이런 복지적인 관점으로 목적 대상자에 적합한 성장 단계 곤충과 충분한 개체수를 준비했는지, 대상자와 첫 대면 시 투명 케이지로 시작해서 대상자와 곤충 모두 안전했는지, 그리고 프로그램 후에도 남아있는 곤충의 돌봄을 지속할 여건을 갖추었는지, 관리실 온도 습도가 곤충의 생존 활동에 적합하게 유지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 동물 자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이 농촌 환경 문화 자원 파트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